네, 안녕하세요. CJ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 영역과 언어 영역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인문학 영역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CJ에서 제작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 콘텐츠들을 조금 더 아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CJ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한 번쯤 다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에 그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공부를 미리 스터디 부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문학 부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CJ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같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조금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봤더니, 자, 땡땡의 본능은 유혹적이다. 악마처럼 검으나 천사처럼 순수하며 지옥처럼 뜨거우나 키스처럼 달콤하다. 자, 이거 어떤 커피 광고에서 차용을 했던 그런 문구인데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커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힌트도 있습니다. 아, 모모의 맛은 정말 기가 막혀 수천 번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하고 맛 좋은 포도주보다 더 부드럽지 하면서 바흐의 무슨 칸타타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칸타타도 커피의 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 커피라는 거 눈치를 채셨으면요, 아래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이것은 카카오 열매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카카오는 그 코코아,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바리스타라 한다. 그죠? 커피 만들어주는 사람 바리스타. 2번이 맞는 거겠네요. 자, 3번은 코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코카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국의 티타임 문화를 대표하는 거는 홍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고대 켈트어에서 유래하여 이름 붙여진 생명의 물은 위스키를 뜻합니다. 자, 요런 우리 상식적인 것들 같이 연결을 해서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음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CJ 그룹의 여러 가지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가 되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은 2020년까지 글로벌 탑10 문화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적극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현지화를 뜻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로 세계를 무대로 경영활동을 펼치며 현지 시장의 특성과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것만 가지고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무대로 뛰되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CJ그룹은 이를 활용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에서 영화, 드라마, 식품 등 우리나라 콘텐츠와 현지 문화를 융합해 오고 있다. 같은 설명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바쁠 경우에는 우리 예시 단락은 안 읽고 그냥 문제 풀어도 무방합니다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해의 글로벌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해외 8개 국가에 100개 이상의 극장을 보유한 CJ CGV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영화 시장이 낙후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며 로컬 업체와의 차별화와 적극적인 현지화, 현지 사회 성장 도모 등을 주요 글로벌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는 베트남 내 멀티플렉스 1위였던 메가스타를 인수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메가스타라는 극장명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4년 시장 점유율 50%가 넘으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 CGV로 일관 전환하였다. 또한 오감체험 특별관인 4DX와 같이 현지에 적합한 복합화 콘셉트를 도입하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CJ 푸드빌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는 자, 요거 역시 예시단락 두 번째 예시단락 되는 거죠. 효과적인 현지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2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비고 미국 사무점은 다양한 선택을 즐기고 밥보다 면 요리를 친근하게 느끼는 현지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재료 메뉴에 면을 추가하고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 우리 요 대충의 내용들 1단락만 읽었을 때 이미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전에서는 2, 3단락은 뛰어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기를 볼게요. 엠넷이 슈퍼스타 K의 포맷으로 시작된 슈퍼스타 차이나는 중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컨셉에 변화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외국에 수입, 수출을 해서 거기서 전략을 맞게 짠 거, 그죠? 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CJ 제일제당은 한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일본에서 햇반, 컵반 대신 비비고 한반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 있는 컵반을 갖다가 외국에서 현지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밥이라는 이런 이름을 좀 더 붙여가지고 사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CJ그룹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한류 콘텐츠와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 공간인 K컬처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자, 요거는 해외에서 진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만든 한류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현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3번 체크하시고요. 자, 네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중국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뷰티 관련 식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 사이트 CJ 온마트 차이나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역시 현지화 정책이고요. 자, 다섯 번째,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작 내가 네 할매다 라는 거, 베트남 정서에 맞는 유머 코드를 강화하여 흥행에 성공하였다. 역시 현지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제시된 민족운동과 관련 있는 문학작품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우리 역사적인 이런 상식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공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뭔지 봤더니 1930년대 초 우리나라 분화로드라는 표어를 내세운 농촌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뒷부분은 전부 다 그런 농촌 계몽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니까 바쁠 땐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들 전부 다 고등학교 때 한번 좀 읽어보셨을 만한 작품인데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김동인의 감자는 선비 집안의 딸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몸을 팔고 타락하게 되는 복녀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도양의 물레방아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소설이었죠. 주인집 신축유에게 이제 마누라가 이서방의 마누라가 이방원의 마누라가 몸을 팔게 되면서 이제 이방원이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까지 죽이게 되는 요런 탐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은요, 그 이형식이라는 남자가 자기 스승의 딸인 영채와 그 다음에 얘는 전근대적인 그런 여성이었고요.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그 선영이라는 신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신여성 선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들이 유학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수재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김유정의 봄봄은 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일제 강점기 농촌 소설의 대표 주자인 김유정이 이제 나와 장인님의 갈등, 그러니까 대릴 사이로 들어온 내가 장인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되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학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문의 상록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신과 동혁이 그 농촌 계몽운동에 참가하면서 이제 그 일제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농촌 계몽 활동을 펼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 더욱더 이슈가 됐던 그런 소설인데요. 바로 여기 주인공들이 농촌 계몽운동에 참가했던 그런 젊은 남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있는 문학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올해 이슈였던 그 이세돌과의 알파고와의 그런 바둑 경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3월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알파고는 2014년 1월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것으로 이전 바둑 프로그램들과 대국에서 500국에 499국을 승리하는 등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5년에는 유럽 바둑 챔피언인 판후이 2단과의 대결에서 5대0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문 바둑 기사를 이긴 최초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바둑게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은 체스 등 다른 게임 분야와 달리 인간을 상대할 정도의 기술까지 이르는데 그 속도가 더디었으며 이에 따라 바둑게임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겨져 왔다. 체스 게임의 경우에는 딥블루가 이미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은 그런 성과를 냈는데 바둑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락에 최근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부정적인 견해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단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체스와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 없이 간단히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5세대 컴퓨터, 이게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를 지칭하는 말이겠고요. 두 번째, 헬스케어 IoT 미밴드. 자, 요 샤오미의 미밴드는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이렇게 착용을 해서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체크하는 거겠죠. 이거는 인공지능과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스마트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에 추상화를 그리는 프로그램, 네 번째는 기사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자, 이거는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추상화를 그린다, 기사를 작성한다,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한 창작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영화 트랜센던스 보셨을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그 연구원 윌과 반과학단체, 이거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에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미래와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예시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2014년 9월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 MBC에 포맷이 수출되었던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가 2016년 상반기 방영을 앞두고 있다. 꽃보다 할배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남자 배우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2014년 유럽과 대만 편을 시작으로 매년 스페인, 그리스 편 등 3개 시리즈로 방송되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인물들의 연령대와 콘셉트를 다양화하여 꽃보다 누나, 꽃보다 촌춘 등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시리즈가 방송되기도 하였다. 자, 요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미국판 꽃보다 할배는 베럴레이드 앤 네버,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방송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단락은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3단락 넘어갔더니 방송 포맷 산업 전문가들은 꽃보다 할배의 포맷 수출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 방식 진화와 예능 프로그램의 신한류로서 성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은 그동안 아이디어 수출이나 단순 프로그램 판매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진화된 형태로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들의 독창적 기획력과 높은 완성도가 인정받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에 이렇게 프로그램만 판매를 하다가 이제 그 포맷 자체를 수출하는 그런 우리 포맷 수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예시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더 지니어스 요거 두뇌 게임 하는 그런 쇼였죠. 이거 유럽에 수출된 그런 케이스고요. 자, 식샤를 합시다. 요거는 TVN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우리 음식을 가지고 먹방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에까지 수출이 됐던 그런 드라마 콘텐츠고요. 자, 그다음에 SNL, 요거는 미국 SNL을 수입해서 우리가 SNL 코리아라고 방송을 하게 된 거죠. 해외의 것을 우리가 수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 풍월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출이나 수입이랑 연결지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역시 우리 음악 그 추리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음치를 가려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중국에 수출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 부분은요, 우리 52페이지부터 보시면 CJ 관련 인문학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공부할 영역은요, 언어 영역 파트입니다. 자, 언어 영역 파트는 보통 문제들이 단어의 상관관계나 논지 파악, 지문의 내용 일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문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독 능력,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앞부분에서 독해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상관관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어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단어 사이에 유의관계, 그 다음에 반의관계, 여러 포함 아니면은 원료라든지 인물, 행위, 용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의 앞뒤 살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면 어떤 유형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를 보고 양쪽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수축하다와 오그라들다가 있습니다. 수축하는 거는 줄어드는 거죠. 오그라들다 역시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유의관계로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강파르다와 유의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 고유어 단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만은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숙지해 두시면 좋겠죠. 강파르다는 야위고 파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유의관계 보시면은요, 파리하다, 여위였다, 마르다라는 의미 보이시죠? 자, 시푸르다는 우리 시퍼렇다 할 때 시가 바로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접사잖아요. 역시 시푸르다도 매우 푸르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뭐 흩뿌리다, 마구 흩어지게 뿌리는 거, 추월하다는 거는 지나가서 앞서는 거죠. 굳건하다는 굳고 강하다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파리하다 외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도 내서 단어의 양쪽 관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창조와 답습입니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답습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밟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방이 나옵니다. 모방은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가로에 나와야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진 거 봤더니 3번에 창안이라는 게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쇄신이 왼쪽에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속박과 구속이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은 유의관계구나. 자, 쇄신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하다라는 거니까 새롭게 하다와 관련된 유의관계. 자, 찾더니 새로운 개혁이 나왔습니다. 정치나 이런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로 개혁을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추락과 실추가 나왔네요. 자, 떨어지다로 우리 공통적으로 유의관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비견은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견주어보다. 자, 비슷하다의 뜻 바로 찾으면은 동등하다가 되겠죠. 1번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비교는 말 그대로 견주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견은 비슷비슷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5번이 동등하다, 훨씬 더 가까운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허무와 허전입니다. 자, 빌허자를 써서 둘 다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자, 바로 어렵지 않게 3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 비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냐? 1번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기분이 넉넉하다라는 표현 서술어로 적절하지는 않죠. 자, 살림이 넉넉하다 2번은 가능하지만 뒤에 강과 바다는 서술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음이 넉넉하다 쓰이죠. 그 다음에 강은 유유하게 흐르죠. 그래서 왼쪽 단어에 알맞은 서술어가 필요하겠구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역시 우유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버터와 우유를 연결시켜 봤더니 우유를 재료로 한 게 버터죠. 자, 그럼 만두의 재료가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저 만두는 밀가루 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겠고요. 자, 일곱 번째, 이번엔 반의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스웨터에 대해서 반의관계입니다. 스웨터를 꼼꼼히 짜는 거는 빽빽하게, 종일하게, 촘촘히 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웨터를 성기게 짜는 거, 얼기설기 짜는 거, 성기다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에 대응되는 반의관계 고르는 문제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의관계를 이루도록 단어의 밑줄 친 거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호젓하다, 우리 이거 조용하고 고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러면은 반의어니까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요런 개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우연히 내려다본 강은 유장하게 흐르고 있었다. 유장하다라는 건 느긋하고 여유있게, 유유하게 요런 뜻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의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의연함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설날을 맞아 시장은 온통 부산스러웠다. 이게 바로 시끌벅적 어수선한 거죠. 그러니까 반의관계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교수는 비굴한 태도. 자, 이건 비겁한 거니까 관련 없고요. 5번도 차이가 미미했다. 차이가 보잘것없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의 이해 부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언어 영역의 독해 파트와 별 다르지 않은 유사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PB 상품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이 지문을 읽고 1번부터 5번까지 찾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 아니면 독특한 숫자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체크를 해둡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체크를 해둔 다음에 기껏 해봐야 5가지 정도예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읽으시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아까 봤던 키워드가 나오면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이 좋으면 앞부분에서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PB 상품은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그죠? 자, 2번에 주 고객층의 특징을 반영한 협업 프로젝트를 체크해야 되겠죠. 세 번째, PB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은 편. 이게 되겠고요. PB 상품은 브랜드 홍보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윤이 적다. 많은 비용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컨셉에 맞는 다양한 PB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컨셉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B는 프리베이트 브랜드의 줄임말로 유통업체가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PB 상품 개발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PB 상품은 낮은 가격에 주력하였지만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독자적인 상품이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자, 신뢰액이 우리 3번에 있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기업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 요거 자기 매장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품 홍보에 소비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우리 4번에 홍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옳지 않은 거 4번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린 지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맞는 거 확인 다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서 PB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유통의 단순화를 통해 중간 이윤과 브랜드 사용료가 제거되고 마케팅 광고 유통 비용이 절약되어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유통업체에서 입장에서는 일반 상품 판매로 얻는 이윤보다 높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이윤 역시 4번에 나왔는데 이미 홍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겠죠. 자, CJ 옷쇼핑을 예를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올리원 상품 개발팀을 운영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PB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고요. 넘어가서 자, 그중에 세븐 고태용 디자이너의 비욘드 클로젯과 협업 프로젝트까지 나왔네요. 자, 협업 프로젝트 2번에 해당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요 단락은 전부 다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만 살펴보면은요.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들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5번까지 나왔네요. 자, 5번까지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단락은 읽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을 아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O2O 사업에 대한 틀린 거를 골라라 하는 문제예요. 역시 1번부터 키워드 볼게요. 기업의 방문 판매 활동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자, 방문 판매 활동과 관련된 건가 봐요. 고객 접점 확대에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O2O 사업은 영세 사업자와 골목 상권에 위협이 된다. 자, 영세한 골목 상권에 위협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기업과 제휴에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오프라인 판매의 특징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바로 온라인 상점이 오프라인으로 가면 오프라인 체험 기회가 되겠고요. O2O 사업은 온 오프라인의 상점의 장점을 접목했다. 장점 접목에 체크를 하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2O는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발생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을 말한다. 자, 방금 우리 5번에서 읽었던 접목의 이야기 여기 등장을 하죠. 자, 5번 체크하시고요.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상품 홍보 비용이 적게 들며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적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점과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보고 확인할 수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온 오프라인 상점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고 각자의 장점을 취하는 새로운 시장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기존의 CB 홈쇼핑은 소비자가 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만 상품을 접할 수 있고 상품은 배송받기 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J 오쇼핑은 O2O 사업의 하나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확대하였다. 우리 요거 1번에 나온 고객 접점이란 내용 여기 있었죠? 자, 1번도 아닙니다. 2014년 인천의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의 홈쇼핑 업계의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 스타일 온 에어를 연 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광주 와이즈파크 등 현재 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는 아울렛, 팝업 스토어 같은 다양한 곳에서 TV 홈쇼핑 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며 더욱 편리한 쇼핑 생활을 가능하게 되었다. 자, 여기 홈쇼핑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4번의 직접 체험 우리 체크를 했었죠. 자, 계속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 CJ 홈쇼핑은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월 전국 방문 판매망을 갖춘 교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사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인 르페르의 방문 판매를 시작하였다. 자, 요거 교원과 MOU를 맺은 다음에 직접 방문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요거 바로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었다라고 하는 3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나오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확실히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락에 26%를 차지하는 뭐 이런 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그러나 그동안 국내 O2O 사업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 이번 내용이 여기 있네요. 온라인 상점의 지나친 오프라인 진출로 해당 분야의 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중소기업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이유. 하지만, 자, 하지만이 나오면 그렇지 않다가 돼야 되겠죠. 최근엔 골목 상권과 같은 오프라인 중소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도소매 주문이 가능한 장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O2O 사업이 등장하는 등 골목 상권과 조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로 2번의 내용인데 처음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2번의 내용이기는 하되 위협이 된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만든 거 나머지를 다 찾았으면요. 좀 더 과감하게 확실한 2번이 아니겠구나 하고 짚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내용일치 문제니까 우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하인즈사와 포드사는 친환경적 제휴를 통해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바로 친환경적 제휴가 키워드가 되겠죠.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자연 분해된다. 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6개월 이내에 자연 분해가 된대요.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보다 식물과 연관이 깊다. 그래서 바이오 베이스는 식물과 연관. 네 번째, 오랜 시간 상품을 이용 보관해야 할 때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오랜 시간 가능하다고요. 다섯 번째, 기존의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에 단점이 있다 라고 나왔네요. 환경 파괴 기존의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글로벌 기업인 토마토 케첩 회사 하인즈와 자동차 회사 포드는 제휴를 맺고 협업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펼쳐나가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포드사는 토마토 케첩을 만들 때 나오는 토마토 껍질을 이용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자, 그래서 홀더나 배선 고정 장치 등의 부품을 생산해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 요렇게 두 문장, 좀 긴 문장 두 개에서 우리는 이미 두 개를 찾았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1번 둘이 협업을 통해서 친환경 경영을 펼쳐나가겠다 1번이고요. 바로 읽었던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오염을 감소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에 영향이 있겠구나. 1번과 5번이 바로 이 문장에서 해당이 됐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협업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이는 우리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주요한 소재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자, 바이오 플라스틱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바이오 소재 중 하나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플라스틱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의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를 말하며 포괄적 의미로는 에너지 전용의 작물과 나무, 재생 가능한 유기물질 등을 통틀어 말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구분되며 다시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 여기서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일정 조건에서 수분,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 요소 등의 작용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는 식물체 유래 물질 또는 석유화학 유래 물질로 제조되는데 사용 후 땅속에 매립이 가능하고 연소 시에도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방출이 안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랍니다. 6개월 이내에 자연에서 생분해되므로 자 이거 6개월 이내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이번에 6개월 이내가 나왔는데 요거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 단락의 설명은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안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생분해 플라스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답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맞는 거 나머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 보기에서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1번부터 5번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단락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 확실한 건 하나 찾았으니까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자, 다음 단락 넘어가면요. 또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자 요거는 나온 거였죠.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대신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20에서 25% 이상 함유하여 제조한 것으로 그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 는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식물의 활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매스가 바로 식물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3번에 대한 이야기 되겠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요. 이는 소비 후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다시 흡수하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을 이용해 제조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유통기한이 길고 생산성, 강도 등 물성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며 여러 산업에 사용이 된대요. 자, 여기 유통기한이 길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4번에 오랜 시간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곳에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사실 빈칸 나오는 문제는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빈칸이 마지막 결론 단락, 보통 마지막이 결론 단락이잖아요. 결론 단락에 있으면 앞의 내용을 총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 내에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 단락의 첫 부분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앞에 앞문단을 그대로 받아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앞문단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앞문단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요. 이 문단 내에서 내용 확인이 되고 혹시나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락의 내용을 설명하겠다라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중간에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상술 설명 혹은 이유에 대한 설명 이런 문장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어딨나 봤더니요. 1단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장을 읽어보면요. 네모가 있는 문장.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점이다.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떤 사연이 나오고 이 문제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1단락 마무리를 지었다면 다음 단락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데 왜 이게 문제인데 라는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힌트는 다음 단락 부분에서 구체화되어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음 단락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식 섭취 얘기는 소화기관과 중추신경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과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등이 분비되어 인체의 영양소 공급과 배부르게 먹고 느끼는 포만감 사이의 조절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이와 동시에 음식 섭취를 일종의 쾌감으로 인식하는 뇌의 보상회로도 작용하게 된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배가 고프면 위에서 분비된 그렐린이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 작용하여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반대로 배가 부를 경우 지방 조직 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이 뇌에 도달 작용하여 음식 섭취를 멈추게 한다. 자, 이거는 단순히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은 배고픔과 배부름의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멈추게 된다라는 그 과정이고요. 자, 그러나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 식욕을 강제적으로 심하게 억제할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다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사례로 보였던 게 굶는 다이어트 얘기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음식 섭취에 대한 이러한 조절 회로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바로 문제점이 이겁니다. 이게 그만 먹어야 되는 이 조절 회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문장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뇌가 지속적으로 배고픔 신호를 보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뇌의 포만감 계통에 이상이 유발돼서요. 자, 결국에 여기 쭉 설명한 내용을 더 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심한 경우에는 폭식을 하게 되고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포만감을 바로 느끼지 못해서 계속 식욕을 느끼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구체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내용은 폭식이라든지 식욕을 멈출 수 없게 되는 문제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신경이 예민해져 폭식을 하게 된다. 자, 폭식 얘기는 맞지만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폭식이 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이어트는 호르몬 분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문제되는 건데요. 이거는 다이어트는 이라는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없고요. 자, 네 번째,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음식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음식 중독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거겠죠. 자, 5번 역시 극단적인 식욕 억제는 오히려 비만을 야기한다. 식욕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과 비만을 야기하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니까 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출 유형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뒷부분에 모의고사에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그 문제에 대한 해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